야, 이 노인네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한겨울 영하 15도의 날씨.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며느리에게 쫓겨난 시어머니 영숙.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며느리가 던져준 구겨진 5만 원권 몇 장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20억만 빌려주세요. 저 이 돈 없으면 죽어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하지만 1년 뒤 며느리가 엎드려 빌고 있는 이 전설의 투자자. 고개를 돌린 그녀의 정체에 며느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파출부 취급받던 시어머니의 통쾌한 반란. 가진 돈이라곤 빚 20억뿐인 며느리의 최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 그 중에서도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오전 10시 햇살이 거실의 대리석 바닥을 비추지만 집안의 공기는 서늘하기만 합니다. 이 집의 안주인 며느리 유진은 지금 식탁이 아닌 노트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주식 차트의 빨간 그래프를 따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집안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명품 원피스, 손목에 감긴 다이아몬드 시계가 그녀의 욕망을 대변합니다. 유진에게 이 집은 휴식처가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을 전시하는 쇼룸이자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인터폰 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화면에 뜬 얼굴을 확인한 유진의 미간이 순식간에 구겨집니다. 시어머니 영숙입니다. 경비실을 통과해 현관 앞에 선 영숙의 모습은 이 세련된 아파트와는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풀이 잔뜩인 낡은 회색 가디건, 흙이 묻은 운동화, 그리고 양손 가득 들린 검은 비닐봉지들. 도어락이 열리자마자 세련된 조말론 디퓨저 향기를 뚫고 시골 장터의 쿰쿰한 냄새가 현관을 점령합니다. 디유진 어머니.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주시라니까요. 경비실에서 전화 오고. 이게 뭐예요, 창피하게. 유진은 시어머니가 들어오기도 전에 코끝을 손으로 가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영숙은 며느리의 짜증 섞인 눈빛을 보지 못한 척 짐짓 밝은 표정으로 신발을 벗습니다. 그녀의 등은 굽었고 거친 손마디는 바닐로 인해 검게 트여 있습니다. 영숙이 바닥에 내려놓은 검은 비닐봉지 사이로 붉은 김치, 국물이 살짝 배어나와 하얀 대리석 현관 타일에 묻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이 집의 완벽한 결벽증에 낸 생채기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있었냐? 민호가 저번에 총각김치 먹고 싶다길래 내가 새벽부터 담가서 올라왔지. 이거 아주 맛나게 익었다. 영숙의 목소리엔 아들을 먹이겠다는 순박한 일념뿐입니다. 하지만 유진의 시선은 영숙의 정성이 아닌 바닥에 묻은 김치 국물 한 방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거실 구석에 있는 최고급 공기청정기의 전원을 신경질적으로 누릅니다. 윙하며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차단합니다. 유진은 물티슈를 뽑아 영숙의 발자국이 닿은 자리를 박박 닦아냅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치우는 듯한 손길입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냄새 나는 것 좀 가져오지 마시라고요. 이 냄새 커튼에 배면 세탁비만 수십만 원이에요. 제발 격 떨어지게 이러지 좀 마세요. 격이 떨어진다.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영숙의 가슴에 박힙니다. 가져온 보따리를 풀려던 영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등을 돌려 다시 주식 차트가 띄워진 모니터로 시선을 옮깁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고급 아파트의 거실. 그러나 그 속에서 시어머니 영숙은 투명 인간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유진의 거실은 화려한 사교 클럽으로 변모했습니다. 유진이 주최하는 강남 퀸즈 투자 클럽 정기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호텔에서나 볼 법한 3단 트레이와 마카롱, 최고급 샴페인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대형 스크린이 내려와 있고 유망 바이오 주식 차트가 띄워져 있습니다. 유진은 오늘의 호스트로서 가장 빛나야 합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다 소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콩 껍질을 까고 있는 영숙을 발견합니다. 유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집니다. 자신의 완벽한 무대 배경에 옥에 티, 아니 거대한 오점이 박혀 있는 셈입니다. 어머님, 지금 손님들 오는데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눈치 좀 챙기세요. 눈치 좀. 유진은 콩 바구니를 거칠게 낚아채 싱크대 구석에 처박습니다. 그리고 주방 서랍에서 하얀색 레이스가 달린 앞치마를 꺼내 영숙의 가슴팍에 떠밀듯 안깁니다. 영숙이 영문을 몰라 멍하니 쳐다보자 유진은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며 잔인한 주문을 내뱉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 다 상류층이에요. 어머님처럼 궁상 맞은 시어머니 있다는 거 알면 저 무시당한다고요. 그냥 오늘 하루만 일 도와주는 아줌마라고 하세요, 네. 제발 입 뻥끗하지 마시고요. 아줌마.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영숙의 심장을 후벼 팝니다.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 의사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해주었건만 돌아오는 대접은 파출부 취급입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받아듭니다. 거부하고 싶지만 지금 소란을 피우면 며느리 체면이 깎이고 결국 아들 부부 싸움으로 번질 것이 뻔합니다. 영숙은 아들을 위해 또 한 번 침묵을 택합니다. 그녀가 말없이 허리에 앞치마 끈을 묶는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들이 호들갑을 떨며 들어옵니다. 명품 가방을 과시하듯 내려놓은 그녀들의 시선이 주방에 서 있는 영숙에게 꽂힙니다. 한 친구가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묻습니다. 어머 유진아, 새로 사람 썼어. 인상은 좋으신데 옷차림이 좀 시골스럽네. 유진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묻어있지 않습니다. 나 응급해서 임시로 부른 아줌마야. 손이 좀 느려서 답답하긴 한데 그냥 싼 맛에 쓰는 거지 뭐. 아줌마, 여기 과일 좀 빨리 깎아와요. 영숙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과도에 손을 뻗습니다. 등 뒤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질 듯 위태롭게 이어지듯 영숙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칼을 쥔 손에 힘을 꽉 줄 뿐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이 집안의 수치가 된다는 사실이 늙은 어미의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요란했던 강남 퀸즈 투자 클럽의 파티가 끝난 거실.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난장판 속에서 영숙은 홀로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한입 베어 물고 버린 최고급 마카롱과 반도 안 마시고 남긴 샴페인 잔들이 즐비합니다. 한 병에 30만 원이 넘는 술이 하수구로 콸콸 버려지는 동안 영숙은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손으로 훔칩니다. 설거지통에는 금태 두른 찻잔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고무장갑도 끼지 못한 영숙의 손은 세제독에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샤워 가운을 걸친 유진이 나옵니다. 그녀는 식탁을 닦는 시어머니에게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인상을 찌푸리며 코앞에 손부채질을 해댑니다. 나유, 집안에 온통 꿉꿉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 어머님, 환기 좀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제 친구들이 김치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영숙은 쥐고 있던 행주를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춥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오느라 무더운 흙내와 자식 먹이려 싸온 반찬 냄새가 며느리에겐 그저 악취일 뿐입니다. 유진은 식탁 위 명품 지갑에서 5만 원권 3장을 꺼냅니다. 마치 적선하듯 물기가 흥건한 싱크대 선반 위에 돈을 툭 던져놓습니다. 어머님, 이거 차비나 하세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제발 반찬 같은 거 바리바리 싸들고 오지 마시라고요. 요즘 강남 사람들 누가 촌스럽게 김장 김치 먹어요? 다 사 먹지. 어머님이 가져오신 거 냉장고에 넣어봤자 냄새만 배고 결국 다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요. 그거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요. 음식물 쓰레기. 영숙이 뙤약볕 아래서 직접 농사지어 정성스레 만든 음식이 며느리 입에선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그것은 영숙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모욕입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지만 거실 액자 속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끓어오르는 울분을 삼킵니다. 내 아들 기죽으면 안 되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지폐를 집어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는 거 저 공포예요. 제 라이프 스타일이랑 너무 안 맞으시잖아요. 그냥 계좌로 용돈 붙여드릴 테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시골에 계세요. 네. 유진은 대답도 듣지 않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며 안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립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영숙의 가슴을 때립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거실. 영숙은 주머니에서 지퍼고리가 떨어져 나간 낡은 천지갑을 꺼냅니다. 며느리가 던져준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돈을 구겨 넣습니다. 돈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이 수모를 견뎌내야 내 새끼 가정이 평온할 거라는 멍청하고도 슬픈 어미의 마음 때문입니다. 영숙의 굽은 등이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더욱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바깥 날씨보다 더 차가운 것은 유진의 집 안 공기입니다. 그토록 깔끔 떨던 거실은 쓰레기장처럼 변해 있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가 뒹굴고 바닥에는 독촉장이 눈처럼 쌓여 있습니다. 유진은 며칠째 머리도 감지 않은 산발한 모습으로 모니터 앞에 좀비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시뻘건 하락 화살표와 거래 정지라는 4글자입니다. 영끌에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쓴 20억이 휴지 조각이 되어 공중분해된 순간입니다. 안 돼. 내 돈 20억이 다 날아갔어. 으아. 그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걱정이 되어 시골에서 올라온 영숙이 며느리 밥이라도 먹이겠다며 소고기 묵국을 끓여 쟁반에 받쳐들고 나옵니다. 유진의 비명에 놀란 영숙이 쟁반을 휘청하다가 그만 뜨거운 국그릇을 거실 러그 위로 엎어버리고 맙니다. 챙그랑 깨진 그릇 파편과 국물이 유진의 발치로 튑니다. 순간 유진의 눈이 뒤집힙니다. 그녀는 자신이 망한 원인을 찾고 있었고 마침 눈앞에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노인네야. 눈은 폼으로 달고 다녀. 아침부터 재수없게 국을 엎어. 내가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꼬였다고. 유진은 어머니라는 호칭조차 버렸습니다. 그녀는 악기 같은 표정으로 영숙의 멱살을 잡고 현관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영숙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며느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합니다. 아가 왜 이러냐? 내가 잘못했다 치우면 되잖니. 내가 금방 치울게 제발. 이러지 마라 아가. 닥쳐. 듣기 싫어. 그 구질구질한 냄새도 싫고 꼴 보기 싫은 상판대기도 지긋지긋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유진은 현관문을 활짝 열고 영숙을 복도로 내동댕이 칩니다. 영숙은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 상태입니다. 외투는커녕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나뒹굽니다. 유진은 영숙이 신고 온 낡은 털신을 복도로 걷어차 던져버리고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매정하게 들려옵니다. 영하 15도의 한파가 몰아치는 복도. 센서등이 꺼진 어두운 복도에 영숙 홀로 남겨졌습니다. 발가락이 얼어붙는 고통보다 며느리에게 짐짝처럼 버려졌다는 비참함이 뼈에 사무칩니다. 영숙은 닫힌 문을 두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깨진 무릎을 감싸쥐고 소리 없는 통곡을 토해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 위태롭습니다. 가진 것 없이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결국 빈 껍데기가 되어버려진 노년의 초상. 이보다 더 밑바닥일 수는 없습니다. 영숙을 엄동설안의 복도로 내쫓은 그날 밤 유진의 인생도 함께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랜드마크 아파트에는 마치 부적처럼 빨간 압류 딱지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유진이 그토록 아끼던 이탈리아산 대리석 식탁에도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드레스룸의 명품 가방들 위에도 차가운 경고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빚쟁이들의 고함과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던 유진은 이제 수면제 없이는 1분도 눈을 붙일 수 없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강남 퀸즈의 여왕이 아닙니다. 며칠째 감지 못해 떡진 머리, 퀭한 눈동자, 그리고 공포에 질려 물어뜯은 손톱까지.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실패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벼랑 끝, 유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린 것은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에서나 돌던 전설의 이름 K였습니다. 얼굴도 나이도 성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죽어가는 기업도 살려낸다는 투자의 귀재. 유진은 피 묻은 손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듯 절박한 메일을 보냈고 기적처럼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금일 오후 3시 S호텔 펜트하우스 라운지. 늦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유진은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어 유일하게 압류를 피한 철 진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S호텔 로비에 섰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브런치를 먹으러 제 집처럼 드나들던 곳이지만 지금 유진에게 이곳은 범접할 수 없는 성벽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입니다. 지나가는 호텔 직원들의 시선이 마치 내가 감히 여기에? 라고 비웃는 것 같아 유진은 자꾸만 옷깃을 여밉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안고 안내받은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립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최고급 가죽 냄새와 은은한 홍차의 향기입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그곳, 방의 정중앙에 놓인 1인용 소파에 누군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검은색 가죽 소파 위로 보이는 것은 우아하게 틀어올린 백발과 어깨에 걸쳐진 고풍스러운 에르메스 숄의 자락뿐입니다. 유진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신이다. 유진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소파 뒤로 다가갑니다. 저 선생님 메일 드렸던 김유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비천한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겠습니다. 여자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찻잔을 들어 올리는 우아한 손동작만 보일 뿐입니다. 달그락.
본 차이나 찻잔이 받침에 닿는 맑은 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유진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오지만 지금 자존심 따위는 사치입니다. 유진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오열하듯 빌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실력은 확실합니다. 운이 좀 안 좋았을 뿐이에요. 20억 아니, 당장 급한 불. 끌 5억만이라도 융통해 주시면 제가 2배, 아니 3배로 불려서 갚겠습니다. 제발요. 아이랑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또각, 또각. 규칙적인 구두 굽소리가 유진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유진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명품 수제화, 그리고 발목에서 찰랑거리는 얇은 금 발찌입니다.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려 유진을 내려다봅니다. 유진은 홀린 듯 고개를 들어 여자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순간 유진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립니다.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영숙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김치 국물을 흘리던 그 노인이 아닙니다. 윤기가 흐르는 피부, 기품이 넘치는 진주 목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평생 반일만 한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눈에서 수천억 자금을 굴리는 냉철한 승부사의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이건 악몽이다. 아니, 환각이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 그 옷은 또 뭐고 말도 안 돼. 이거 꿈이죠? 유진은 공포와 혼란에 질려 턱을 덜덜 떱니다. 영숙은 그런 며느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립니다. 그것은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미소가 아닌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미소입니다. 영숙이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들어 유진의 발 앞에 툭 하고 내용물을 쏟아버립니다. 향기로운 홍차가 유진의 낡은 구두를 적십니다. 영숙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유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왜 냄새나는 촌년이 여기 있으니까 격 떨어지냐? 내 돈 받으러 왔으면 고개부터 똑바로 박아야지. 식모 취급하던 노인네 돈은 냄새가 안 나나 보지. 영숙이 손가락을 딱 튕기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검은 양복의 수행 비서들이 우르르 들어와 유진을 포위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현금 뭉치가 아닌 서늘한 서류 봉투 하나만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무릎 꿇은 며느리와 그를 내려다보는 시어머니. 진짜 갑과 을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호화로운 호텔 펜트하우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앞에 서 있는 여자를 올려다보며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엄동설안에 내쫓았던 시어머니 영숙.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 반일하던 촐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실크 정장이 그녀의 몸에 맞춤옷처럼 감겨 있고 백발을 감싼 다이아몬드 헤어핀은 샹들리에 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입니다. 유진의 머릿속 회로가 엉켜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노인네가 어떻게 금융가 큰손 K야? 말도 안 돼. 혼란도 잠시 유진의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꿈틀거립니다. 눈앞에 이 여자가 시어머니든 투자자, K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자가 내 빚 20억을 해결해줄 유일한 전주라는 사실입니다. 유진은 바닥을 기어가 영숙의 다리를 덥석 끌어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흘리던 공포의 눈물은 순식간에 감격과 아부의 눈물로 뒤바뀝니다. 그녀의 얼굴에 비굴하기 짝이 없는 미소가 번집니다. 어머님, 아이고 세상에.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제가 눈이 삐었었나 봐요.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그 전설의 K셨다니. 진작 말씀해 주시죠. 그랬으면 제가 더 극진히 모셨을 텐데.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빚독촉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실수한 거 아시죠? 저 원래 어머님 존경하는 거 아시잖아요. 유진은 영숙의 구두에 얼굴을 비비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다리는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영숙은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며느리를 내려다봅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썩어가는 음식물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 영숙은 신고 있던 구두를 살짝 빼내어 며느리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유진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춥니다. 그 입 닥치지 못해? 어디서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어미 모자를 올려? 내 몸에서 묵은지 냄새 난다며? 격 떨어져서 같이 숨쉬기도 싫다던 년이.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구나. 내 눈엔 내가 아직도 밥이나 차려주는 식모로 보이냐? 영숙의 호통이 펜트하우스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유진은 히익하고 숨을 들이키며 뒤로 주춤거립니다. 영숙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듭니다. 두툼한 봉투. 유진의 눈이 다시 희망으로 반짝입니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인데 손잡아서라도 돈은 주시겠지. 저 봉투 안에 수표가 들어있을 거야. 유진은 침을 꿀꺽 삼키며 영숙이 내미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듭니다. 자, 받아라.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도장 찍어. 유진은 허겁지겁 봉투를 뜯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20억, 변제, 잭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수표 다발이 아닙니다. 빳빳한 A사 용지 서너 장이 힘없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집니다. 유진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의 첫 줄을 읽고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이혼 합의서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또 다른 서류.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 유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핏기가 완전히 가신 얼굴로 영숙을 올려다봅니다. 영숙은 싸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건드린 어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도 정당한 복수의 미소입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혼이라니요? 양육권 포기라니요? 민호 씨랑 얘기된 거예요? 아니죠? 저 돈 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저보고 맨몸으로 나가라고요? 절대 못해요. 저 안 해요. 유진이 악을 쓰며 서류를 구기려 하자 영숙이 한 걸음 다가와 유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쥡니다. 강인한 힘에 눌려 유진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뼈에 새기듯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난 너 같은 괴물한테 내 피 같은 돈 단 10원 한 장도 줄 생각 없다. 내 돈은 사람 귀한 줄 아는 곳에만 흐른다 했지. 너는 이미 사람 자격을 잃었어. 이 서류에 도장 찍고 내 아들, 내 손자 곁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그게 내가 내 빚 20억을 갚아주는 유일한 조건이다. 만약 거부하면 넌 빚더미에 깔려 감옥에서 썩게 될 게다 선택해라. 영숙은 잡고 있던 턱을 팍 밀쳐버립니다. 유진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집니다. 눈앞에 놓인 펜과 서류,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유진을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돈을 줬다 가족도, 인격도, 그리고
마지막 동아줄마저 놓쳐버린 여자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호텔방 안에 메아리칩니다. S호텔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 속 유진의 손에 들린 몽블랑 만년필이 덜덜 떨립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혼 합의서와 친권 포기 각서가 놓여 있고 그 옆에는 20억 빚을 청산해주겠다는 영숙의 각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자식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감옥에서 썩을 것인가. 잔혹한 양자택일 앞에서 유진의 모성애는 허영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유진은 흐느낌을 터뜨리며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쾅! 붉은 인주가 서류에 박히는 소리가 마치 유진의 인생에 찍히는 낙인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한때 강남을 호령하던 여왕의 공식적인 사망 선고이자 비정한 어미가 치러야 할 죗값의 시작입니다. 영숙은 며느리가 도장을 찍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낚아챕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일말의 미련도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숙은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며 차갑게 명령합니다. 거래 끝났다 약속대로. 내 빚은 내가 처리하마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넌 내 아들과 손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널 매장시킬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비서들이 유진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유진은 질질 끌려나가며 뒤를 돌아봅니다.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영숙의 뒷모습.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았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산이 되어 있습니다. 호텔 로비로 쫓겨난 유진은 회전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얇은 정장 사이로 파고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헝클어진 머리에 멍하니 서 있는 유진을 힐끔거리며 수군댑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성공한 여성 사업가를 연기하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던 그 문 밖에서 유진은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서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은 다시 봄으로 바뀝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고 습한 고시원. 한평 남짓한 좁은 방 안에서 유진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했던 손톱은 다 까졌고 피부는 푸석하게 말랐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SNS를 훔쳐봅니다. 전 남편 민호의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햇살 좋은 공원에서 영숙과 민호 그리고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들의 식탁에는 백화점 명품 요리가 아닌 영숙이 직접 담근 김치와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집밥이 차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 핀 웃음꽃은 유진이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었던 진짜 행복입니다. 유진은 컵라면 국물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내려다봅니다. 돈 냄새가 난다며 시어머니를 내쫓고 격이 떨어진다며 남편을 무시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토록 혐오했던 궁상맞은 삶이 이제 자신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좁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합니다. 하지만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고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창밖에는 화사한 벚꽃이 흩날리지만 욕망의 노예가 되어 가족을 버린 유진의 봄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만이 그녀의 유일한 벗이 되어 뼈저린 후회의 밤을 함께 지새웁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평온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한강변의 억새들이 황금빛 노을을 머금고 춤을 추는 저녁 무렵 고즈넉한 공원 산책로를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한 명은 여전히 꼿꼿하고 기품 있는 영숙이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깡충거리는 어린 손자 지훈입니다. 영숙의 옷차림은 수천억 자산가 K의 화려한 정장이 아닙니다. 편안한 면바지에 헐렁한 가디건, 그리고 굽 낮은 단화.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펜트하우스에서 며느리를 내려다볼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우아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벤치에 앉은 영숙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냅니다. 잘 익은 홍시와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보온병입니다. 지훈이가 할머니, 이거 꿀맛이야. 하며 입가에 붉은 홍시 물을 묻히며 웃습니다. 영숙은 손수건으로 아이의 입가를 닦아줍니다. 그 거친 손길에서 며느리 유진이 그토록 싫어했던 흙냄새, 아니 사람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사람들은 나를 전설의 투자자라고 부르더구나. 돈 냄새 하나는 귀신같이 맡는다고 내 손을 거치면 썩은 기업도 살아난다고 말이야. 하지만 정작 내가 인생을 걸고 투자해야 했던 건 주식도 부동산도 아니었어. 바로 사람이었지.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바람 같은 것이지만 한번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억만금을 주어도 다시 살 수 없다는 걸. 그 어리석은 며느리는 왜 몰랐을까? 저 멀리서 퇴근한 아들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옵니다. 어머니, 지훈아. 아들의 부름에 영숙의 얼굴에 주름진 미소가 번집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상을 제잘거립니다. 백화점 명품관을 돌며 허세를 부리던 지난날의 공허함 대신 따뜻한 온기가 그들 사이를 채웁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불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 김치찌개 하나를 놓고도 웃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라는 것을. 바람이 불어와 영숙의 은발을 흩트립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고단했던 그녀의 삶을 위로하는 듯합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이 시대의 모든 시니어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늙는다는 건 추해지는 게 아니야. 잘 익은 과일처럼 향기가 짙어지는 거지. 돈으로 치장한 겉모습은 세월 앞에 낡아가지만 덕으로 쌓은 품격은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난단다. 부디 돈의 주인이 될지언정 돈의 노예는 되지 말기를. 가장 귀한 보석은 바로 지금 당신 곁에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영숙이 아들과 손자의 손을 양쪽에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켜집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사각사각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옵니다.